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였던 호주. 불과 20년 전만 해도 호주에서는 평범한 직장인도 몇 년만 절약하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집은 꿈이 아니라 생존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한때 집은 기본, 행복은 덤이었던 호주. 하지만 지금 그 집 한 채가 악몽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임대료로 사라지고 교사, 의사, 간호사조차 대출 한도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 부자도 중산층도 이제는 똑같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호주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자신이 일하는 병원 근처에 살 집을 찾지 못해 매일 2시간씩 출퇴근을 하거나 교사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어요.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조차도 집 마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증가 속도가 집값의 천문학적인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주요 부동산 분석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전국의 중간주택 가치에 대해 중간 가구 소득 비율이 8.0에 달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호주 평균 가정이 8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수도권 역시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만 세계적인 선진국인 호주에서조차 이런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점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계약금 문제입니다. 호주에서는 보통 집값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중간 소득 가구가 이 계약금을 모으는 데만 10.6년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즉, 평범한 직장인이 아무리 아껴 써도 내 집 마련의 첫 관문인 계약금까지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뜻입니다. 10년 넘게 적금만 넣어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계약금 모으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계약금을 모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이처럼 두 사람이 버는 돈을 합친 가구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게 정말 놀라운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주택 위기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호주 국립대학교와 생산성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고소득 가구조차도 전국 주택의 절반 수준만이 대출 상환에 감당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상위 25% 부자들도 호주 집의 절반은 엄두를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젊은 세대들은 아예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있어요. 대신 평생 임대로 살 각오를 하거나 아예 호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 집을 찾지 못해 해외로 이주를 고민한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임대 시장 상황도 전혀 낫지 않습니다. 집을 사지 못하니 임대라도 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마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2025년 현재 시드니의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13%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서는 원룸 하나 임대하는데도 월급의 40%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주택 위기가 호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왜 호주에서는 이렇게까지 집이 비싸진 걸까요? 그 배경에는 금리 급등이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2022년 5월 0.1%였던 기준금리가 2023년 말에는 4.35%까지 치솟았죠. 단 1년 반 만에 금리가 40배 이상 폭등한 겁니다. 높은 집값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었고 이로 인해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모두 전례 없는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드니에서 80만 달러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한화로 약 10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0% 계약금을 내고 64달러를 대출받았다면 금리가 2%일 때와 4%일 때 월 상환금 차이는 상당합니다. 거의 월 1,000달러,
한화로 130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13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면 생활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이런 상황에 처한 가정이 수십만 가구에 달합니다. 결국 임차인과 모기지 보유자 모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주거비 부담은 다른 모든 소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며 자녀 교육비를 아껴야 합니다. 심지어 의료비조차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집 때문에 삶의 전체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도 집을 살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임대를 하자니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료로 나가니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죠. 실제로 호주의 혼인 건수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이 주택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주거비 부담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대도시는 물론 지방 소도시까지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원래 저렴했던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치솟은 겁니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 북쪽의 작은 해안 도시 바이런베이 같은 곳은 원래 예술가들과 서퍼들이 사는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드니나 멜버른 못지않게 집값이 비싸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평생 살던 주민들조차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을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홍대나 성수동 사례와 비슷하지만 호주에서는 대도시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이주한 부유층이 원래 저렴했던 지방 도시의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결국 어디를 가도 살만한 곳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2029년까지 120만 채 건설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26만 2천 호가 부족한 93만 8천 호만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죠. 목표와 현실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부족분은 왜 생기는 걸까요? 문제는 단순히 정부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비효율성과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그 핵심에는 건설 부문의 심각한 인력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결국 집 없는 호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을 짓는 능력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건 정부의 세금 정책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위기가 단순히 집값이 비싸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호주가 수십 년간 방치해온 집 짓는 능력 자체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건설 분야에서 기술직과 숙련공 등 인력 부족 직업군 비율은 53%에 달합니다. 즉, 건설업계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전체 건설 현장 중 절반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과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력 부족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우선 젊은 세대가 건설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 때문에 다른 분야로 몰리고 있죠. 게다가 기존 숙련 인력들이 은퇴하면서 경험과 기술의 공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부문의 심각한 인력 부족은 단순히 젊은 세대의 기피 문제를 넘어 호주의 이민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호주는 팬데믹 이후 국경을 다시 열었지만 건설업에 필수적인 숙련 기술직 이민 비자 발급 절차가 여전히 느리고 복잡합니다. 특히 목수, 벽돌공, 전기 기술자 등 숙련된 무역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지 못해 정부가 주택 건설 목표를 세워도 실제 노동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잡한 계획 승인 시스템도 주택 건설 속도를 크게 늦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수준에서 나타나는 님비 현상이 심각한데요. 님비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자기 동네에 새 집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존 주민들은 새로운 주택 건설이 교통체증을 악화시키고
학교를 과밀화시키며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들의 반대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강력해서 지방의회가 이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신규 주택 승인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 정부가 대규모 주택 건설 목표를 세워도 최종 허가와 승인은 지방 정부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책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걸림돌은 건축 자재 비용 상승입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목재, 철강, 시멘트 등 주요 건축 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비용이 크게 늘면서 개발업체들이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노동 생산성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호주 건설업계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나 효율적인 건설 방법을 도입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프리패브리케이션이나 모듈러 건설 같은 혁신적 방식을 활용하는 동안 호주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집을 짓고 있죠. 이런 비효율성은 단순히 건설 속도만 늦추는 게 아닙니다. 건설 비용을 높이고 품질을 떨어뜨리며 결국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정체되어 있으니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주택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도로, 학교, 병원, 상하수도 같은 필수 인프라 없이는 주택만 지어봐야 사람이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인프라 비용 부담 문제도 또 다른 장애물이 됩니다. 지방 정부나 개발업자들은 막대한 인프라 비용 때문에 주택 공급을 주저합니다. 결국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주택 가격에 전가되어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정부는 주택을 대규모로 지으라고 요구하지만 그에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책임은 명확히 지지 않고 있어요. 호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인력 양성, 기술 혁신, 규제 개선, 인프라 투자 등 총체적인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비효율성과 구조적 장벽 때문에 주택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변화를 가로막는 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을 거주 공간이 아닌 가장 확실한 투자 수단으로 만든 세금 정책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기어링입니다. 이는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투자자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고소득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집중됩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고소득자가 투자용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은 연 2천만 원인데 대출 이자와 관리비 등으로 연 3천만 원이 나간다면 연 1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손실을 그냥 감수해야 하지만 네거티브 기어링 덕분에 이 1천만 원 손실을 자신의 근로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뺄 수 있습니다. 즉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죠.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 절약 효과가 현금 손실을 부분적으로 상쇄시켜 투자 비용의 순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요컨대 부자일수록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현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동산을 매입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손해가 클수록 세금 절약 폭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익성보다는 세금 혜택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여 비싼 집을 사려고 합니다. 이런 왜곡된 수요가 집값을 더욱 올리고 실제로 살 곳을 찾는 첫 주택 구매자들을 시장에서 밀어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결합될 때입니다. 호주에서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50% 할인을 해줍니다. 즉, 집을 사서 1년만 기다렸다가 팔면 차익의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죠. 이는 부동산을 단기 투기 수단으로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자는 처음에 투기 손실은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나중에 집을 팔 때는 투기 차익에 대한 세금도 절반만 내면 됩니다. 결국 정부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셈입니다. 이 정책들이 지난 10년간 초래한 재정적 비용은 약 970억 달러로 분석됩니다. 하나로 치면 약 12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죠. 이 돈이면 사회주택을 수십만 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대신 부자들의 투자 손실을 메워주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 임대 부동산에도 네거티브 기어링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가 늘어나면서 장기 임대 시장의 공급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2019년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받는 사람 중 80%가 소득 상위 20%에 속합니다. 즉,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도록 돕는 제도인 것이죠. 반면 정작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은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단순한 세금 제돔 제도가 아닙니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와 세금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가 경쟁하게 되면 더 많은 자본을 가진 투자자가 당연히 이기게 됩니다. 호주의 주택 위기는 국내 투자자를 부추기는 세금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 부유층의 자금 유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호주는 정치적 안정성, 강력한 재산권, 높은 생활 수준 덕분에 글로벌 자산가들의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호주는 세계 자산가들의 안전 피난처였다는 관점이 이처럼 막대한 해외 자본이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대도시의 고급 주택 시장에 유입되어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는 구조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왜 호주의 자본이 이렇게 생산성 없는 부동산 투기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호주 경제 전체의 구조적 정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호주의 생산성 성장은 사실상 제로였고 2022년 이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호주 경제의 질적 정체를 의미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위험, 저혁신 모델에 안주해온 기업 문화입니다. 많은 호주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 등 이미 존재하는 자산에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지난 10년간 24%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기업의 혁신 부재는 혁신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파급 효과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결국 호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멈춘 것이죠. 경제가 멈추면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신 이미 있는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중심에 바로 집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부동산 같은 안전하고 세제 혜택까지 있는 자산에 몰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다시 주택 가격을 더욱 올리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정부가 투기 자본을 지원하는 동안 이 구조적 문제들이 만들어낸 가장 냉혹한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간 부의 불평등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호주에서 현재의 밀레니얼 세대의 가구 순자산은 같은 나이였던 과거의 베이비 부모 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재 30대의 자산이 부모 세대가 30대였을 때의 절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격차를 넘어서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의미합니다. 이 부의 격차의 80% 이상이 주택 자산 보유 여부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호주 통계청이나 주요 싱크테크 보고서에서 일관되게 지적하는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집을 소유한 노년층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젊은 세대는 기록적인 임대료와 집값 상승 사이에서 허덕이며 평생 부를 축적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집을 샀느냐 못 샀느냐가 한 세대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 언제 진입했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동네, 같은 집이라도 2010년에 시드니에서 집을 산 사람과 2020년에 산 사람의 경제적 부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10년 당시 시드니 중간 주택 가격은 약 55만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약 7억 원 정도였죠. 하지만 2020년에는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집값이 거의 2배로 뛴 겁니다. 같은 집을 언제 샀느냐에 따라 6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산 격차는 단순히 집값 차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을 일찍 산 사람들은 집값 상승으로 생긴 자산 증가분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늦게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은 높은 대출 상환금 때문에 다른 투자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결국 부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집을 가진 젊은이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은 평생 임대로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수저 계급론이 호주에서도 냉혹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호주 조세 시스템은 이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노동과 생산적인 사업 활동에는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부동산 축적에는 낮은 과세를 적용하는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호주의 평균 소득세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높은 축에 속하여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압박합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주로 거래 시점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의존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용이 낮아 투기를 부추기고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주택 공급을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즉, 일하는 사람들은 높은 세금을 내고 집 가진 사람들은 낮은 세금을 내는 역진적 구조인 셈입니다. 이런 세금 구조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호주 사회가 노동보다는 자산 소유를, 생산적 활동보다는 투기적 활동을 더 우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허덕이고 자산가들은 집으로 불을 키우는 구조. 이 불균형이야말로 호주 경제를 잠식하는 진짜 그림자입니다. 결국 이 위기는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주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재편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주택 위기는 특히 필수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간호사, 교사, 보육교사 등 케어 경제 종사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도시에서 살 집을 찾을 수 없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직률을 높이며 결국 도시의 필수 인력 공백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들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들이 살 곳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시드니의 한 공립병원에서는 간호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멜버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매일 2시간씩 통근하느라 지쳐 하나둘 사직하고 있습니다. 노숙 문제는 단순한 주택 부족을 넘어선 예방 가능한 서비스 실패이자 인권 문제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가정폭력을 피해도 안전한 임시 거처를 찾기 어렵고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주택 위기는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역 도시로 이주하면서 이들 지역의 임대료가 역대급으로 폭등했습니다. 대도시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이 결국 그 지역의 기존 주민들을 임대 시장에서 몰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을 파괴하고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까지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원래 농장에서 일하던 지역 주민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더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농업 생산성까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 위기가 호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결국
주택 위기가 호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문제들을 정치권이 왜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는 호주 정치에서 일종의 금기입니다. 2019년 선거에서 이 정책 폐지를 추진했던 정당이 패배하면서 이 개혁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당시 보수 진영은 폐지가 모든 임대료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비록 경제학적 분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았지만 주택 소유자 다수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 혜택을 개혁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호주 정치의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개혁을 망설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호주 인구의 약 70%가 자가 소유자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결국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 생존이 우선시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는 단순히 네거티브 기어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거래를 억제하여 주택 이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반면 토지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주택 공급을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토지세는 또한 건물 가치는 제외하고 토지 자체의 가치에만 지속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그 세수를 사회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개혁안도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갑자기 매년 토지세를 내야 한다면 주택 보유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한 노년층의 경우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주택 보증 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헬프 투 바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수요 측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임차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 지원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을 더욱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대출을 보증해주면 이들의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결국 정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집값 상승으로 상쇄되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부족 해결 없이는 어떤 수요 측 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주택공급 및 적정성위원회는 5가지 핵심 전략을 권고했습니다. 사회 및 저렴주택 투자 증대, 건설 부문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가장 논쟁적인 조세제도 개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지방정부 수준의 계획 시스템입니다. 주정부가 아무리 대규모 주택 건설 목표를 세워도 최종적인 허가와 승인은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님비 현상의 정치적 현실입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교통체증, 학교 과밀화, 그리고 자신의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고밀도 개발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지방의회는 결국 유권자인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신규 주택 승인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주택 부족 문제가 단지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사회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호주 정부는 이 위기를 주택 공급 문제로만 축소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주로 120만 채 건설 목표와 같은 공급 측면의 수치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는 네거티브 기어링이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수요와 투기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조세 문제를 다루는 것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수단이라는 지적입니다. 즉, 정부는 정치적으로 쉬운 집을 더 짓는 해결책에 집중하며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개혁은 금기시하고 있어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보는 시각과 거주 공간으로 보는 시각 사이의 근본적인 가치관 충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호주 사회는 이런 합의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딜레마 속에서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애매한 정책들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호주의 주택 위기는 경제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해결책이 명확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현하기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한 주택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의 주택 위기는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구조 전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총체적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제도적 장벽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낳을 뿐입니다. 이제 호주 사회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주택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거주 공간으로서의 주택, 투자 수단으로서의 주택, 그리고 세대 간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투자 중심 조세 제도를 재검토하고 토지세 등 장기적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만 해결책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건설업 인력 양성,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지방 계획 승인 절차 개선 등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집값 상승과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결국 호주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하고 필수 서비스 종사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도시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목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정치적 교착과 이해관계 충돌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호주는 집 한 채가 삶을 위협하는 나라에서 벗어나 진정한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